안녕하세요. 법승상담소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여름이 되면 유독 상담이 늘어나는 분야가 두 개 있습니다. 한 개는 성범죄 분야고요. 하나는 음주와 관련된 교통법률입니다. 그 중에는 저희가 직접 경험한 사례들도 있고 또 그 사례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습관이잖아요. 습관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 중에 운이 나쁘게 적발되는 경우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겁니다. 자, 상담자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이미 4번이나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4번 음주운전밖에 안 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겠죠? 최소한 10번은 했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법관이나 수사관들은 그 정도의 생각들을 갖고 양형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될 거죠. 자, 그런 점에 있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다는 점은 굉장한 위험을 보여주게 되고 앞으로 이런 사람들을 사회에 두었을 때 과연 사회에 엉뚱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점을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윤창호법 개정 이후에는 법관들이 법상으로도 그렇고 또 사회적 분위기상으로도 역시 법정 구속을 시키거나 또는 실형을 선고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점점 더 갖게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그래도 다행인 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집행유예 전과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도 벌금형 전과였다는 겁니다. 또 최종적인 형사처벌의 내용이 좀 시간이 경과된 과거의 것이었다는 거죠. 최근의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2가지의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8년 전, 9년 전, 10년 전 이야기는 지금과는 전혀 처벌의 기준도 다를 때 이야기입니다. 결국 법원은 마음만 먹으면 실형 선고가 될 것이고 본 사건과 같은 정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사실은 법원 입장에서는 실형을 선고하는 게 타당하다,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해야 된다라는 입장에 있는 사건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자, 이런 점 때문에 당연히 사건 초기부터 굉장히 정상관계를 잘 구성해 나가셔야 되고 미리미리 만들 수 있는 정상관계들을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고 조언을 들어서 만들어 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법정 구속을 선고한다라는 실형 선고 판결을 받게 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구속을 방해하고 결과 가능성에 있어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경찰, 검찰, 재판 단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차근차근 잘 준비해 나가셔야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그러니까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조심해야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잖아요.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거는 그 기간 동안에 당신을 구속시키진 않을 테니까 밖에 다니면서 범죄 만들지 말아요, 이렇게 내보내 준 거란 말이죠. 법원 나름대로 관용을 베풀어 준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전 사건 관련해서는 음주 측정을 거부했던, 그 굉장히 법원에서 안 좋게 보는 사안이거든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그냥 높은 것보다 음주 측정 거부를 더 안 좋게 봐요. 왜냐하면 공무집행 방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공무집행 방해 행위까지 나가지 않았어도. 또 더더군다나 위험운전 치사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끝났다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은 음주 사건으로서 거의 끝까지 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됐고 그 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하고 교통사고까지 받는다라고 하면 이건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는 게 이례적인 상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을 반성을 해야 되고 많은 개선을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확실한 자기 통제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뭐 그 아무리 정상관계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선처받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러면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의 정상관계가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실제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구속이 되지 않은 아주 다행인 경우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혼자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마시고 교통사고와 관련돼서 다양한 형태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하고 상의를 하셔서 본인이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셔야 돼요. 그리고 피해자하고 합의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피해자하고 합의가 된 다음에도 사실 안전한 게 아닙니다. 뭐 그분 한 분 해결된다고 다음번에 또 피해자 나올 수도 있는데 풀어주게 되면 그럼 뭔가 적극적인 반성의 노력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단순히 뭐 돈 문제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돈을 넘어서서 본인의 자기 통제력을 어떻게 회복할 거고 음주를 어떻게 중단시킬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각성이 또 뒤따라와야 될 겁니다. 사고를 내고 사람이 다쳤고 그 후에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버리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게 바로 뺑소니죠.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서 경미한 접촉사고다. 그 경미성에 대한 판단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자, 그 점에 있어서 인지를 못하고 현장을 벗어났다. 괘씸하다. 합의가 안 된다.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더더군다나 이게 음주는 안 걸렸죠. 그래서 그게 음주 자체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니까 이득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피해자나 목격자 진술로서 술이 많이 취했던 것 같다라고 한다면 법원에서는 상황 관련해서 음주 상태에서 내려서 사고 조치 못하고 도망갔구나. 그러면 양형상에 그걸 고려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분하고는 잘 합의를 하셔야 되고 사건 초기에 합의할 수 있으면 좋겠죠. 병원에 찾아가서 또는 연락을 드려서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직접 만나기를 거부하신 분도 요새 많아요. 불편하거든요. 그런 상태가 될 때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합의를 하시는 게 바람직할 수 있어요. 물론 사죄의 뜻이나 죄송하다는 뜻은 강고하게 잘 전해야 되겠죠. 사고 후의 조치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물적인 사고 조치가 있고요. 파손된 물건들을 치워야 되는 문제. 인명사고에 대한 조치는 무엇보다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사안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으로 될 수 있는 사건을 특가법 위반 사건을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음주로서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생각이 드신다고 했을 때 현장에서 해결 방식으로 도주 이걸 선택하시는 것은 오히려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그 점을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법승 상담소 오늘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썸스업 눌러주세요. 영상 관련해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또는 뭐 알고 싶은 게 있거나 뭔가 표시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세요. 더 자세한 법률 자문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저희 홈페이지가 이제 아마 여기 같이 자막으로 나가게 될 텐데 거길 이용하시거나 네이버나 구글에 법승 이렇게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도 됩니다. 다양한 정보나 성공 사례나 자료들이 있으니까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뭐 마음껏 활용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그 점에 있어서 얼마든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저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